안녕하세요. 애셔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 두 번째 시간, 죽음 같은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엄마 리오나 페리가 누브 이불을 둘러쓰고 침상에 누운 뒤에도 여인네들은 이미 주방이 후터분한데도 난로에 계속 장작을 얹을 뿐 누구 하나 전등을 켜는 사람은 없었다. 리오나는 차만 조금 마시고 음식은 거부하면서 듣기 거북하고 억지스럽긴 할지언정 아직 히스테릭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난 그다지 집을 안 비웠어요. 한 20분밖에는. 못해도 45분은 된다고 엘리 믿기는 생각했다. 그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았어도 똑똑히 기억했다. 엘리가 날마다 꼬박꼬박 즐겨듣는 라디오 방송 3편을 채 반도 듣지 못했는데 리오나가 엘리네 주방에서 퍼트리샤를 두고 구시렁거리고 있었으니까. 리오나는 엘리네 재봉틀로 퍼트리샤가 입을 소물이꼰 옷을 짓던 참이었다. 바늘이 부러지기 십상이니 그러지 말라고 엘리가 누누이 당부를 했건만 리오나는 재봉틀을 어찌나 빨리 돌리는지 실이 팽팽하다 못해 끊어질 지경이 되어도 뒤로 되갚는 법이 없었다. 퍼트리샤는 그날 밤 소물이꼰 옷을 입고 전국을 돌며 연주와 춤 공연을 하는 메이틀랜드 밸리 악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 퍼트리샤는 메이틀랜드 밸리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금발의 꼬마 아가씨, 거인의 목소리를 가진 땅꼬마로 소개되었다. 그처럼 연약한 어린아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퍼트리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리오나는 3살 적부터 퍼트리샤를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게 했다. 겁 같은 건 집어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노래 부를 팔자를 타고나서 그런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재봉틀 발판을 콱콱 밟아대며 리오나가 말했다. 밑으로 처져 벌어진 실내복 틈새로 야윈 가슴이 드러났고 푸르스름한 굵은 핏줄이 내비치는 전무덤은 축 늘어져 있었다. 영국 임금님이 보는 앞이라도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다 부르면 제자리로 가서 앉지요. 그런 아이네요. 이름도 벌써 딱 가수 같잖아요. 퍼트리샤 페리 하면 딱 방송에서 소개하는 거를 듣는 것 같지 않은가요? 타고난 금발도 그렇고요. 평생 매일 밤마다 지친 몸으로 머리치장에 매달려야 할 판이지만 알짜배기 금발이 귀한 거로 치면 타고난 곱슬머리에 될 게 아니지요. 거머지지도 않아요. 거머지지 않은 알짜배기 금발. 그게 우리 집 내림이네요. 일전에 말했던 내 사촌, 왜 그 1936년도 미스 세인트 캐서린스 말이에요. 그 사촌도 돌아가시는 우리 이모도 모두 다 그런 금발이네요. 엘리 맥기는 잠자코 있었고 리오나는 한숨을 몰아쉬더니 계속 주저리 늘어놓았다. 20분이었네요. 현관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단단히 일렀어요. 한눈 팔지 말고 동생들 잘 보라고. 9살이나 먹었는데 그만하는 일도 못해. 후딱 길 건너가서 옷을 박아올 것이니 동생들 잘 보고 있으라고 했다고요. 그러고는 현관을 나서서 층계를 내려와 뜰을 지나 대문 문고리를 막 벗겼는데 왠지 발이 내키질 않대요. 별일도 다 있다 생각하고는 뭔 일이 나려나 혼잣말로 그랬네요. 자꾸 마음이 쓰여서 뜰을 둘러보니 껑충한 옥수수대와 양배추가 얼어 죽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대요. 올해는 하나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고는 또 길 위아래를 훑어보니 먼디네 늙은 개가 그 집 앞에 퍼질러 누워있을 뿐
이쪽 저쪽 다 봐도 오가는 차 한 대 없이 길이 텅텅 비어있대요. 날이 추우니 애들도 밖에서 안 노는구나 하다가 아이고 이런 정신머리 날짜도 모르고 사내 토요일 아침은 아닌 게 분명하고 무슨 날인 거 같은데 내가 잊어버린 무슨 특별한 날인가 보다 했네요. 그때 문득 눈이 올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기운이 확 끼쳤거든요. 다들 알잖아요. 길바닥에 고인 물들이 얼어붙고 쩍쩍 갈라지도록 지랄같이 추운 그런 날. 한데 눈은 안 왔어요. 여태도 안 왔잖아요. 그때서야 길을 건너고 엘리네 현관 계단을 올라가니까 엘리가 그러대요. 리오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 엘리 맥기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소리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리오나는 갈수록 모총을 높였고 제풀에 꺾이겠다 싶은 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비명을 질러댔다. 그 애를 내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내 눈에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그냥 내 옆에만 못 오게. 그러자 주방에 모여있던 여인네들은 당연히 해야 할 처럼 침상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 커다란 몸들이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형체가 흐릿해졌고 파리하고 힘겨워 보이던 얼굴들마다 애도와 측은심이라는 의뢰용 가면을 둘러쓰고 있었다. 이제 그만 누워요. 자 어서 리오나 아무 걱정 마요. 그 앤 여기 못 올 테니. 그네들은 의뢰를 치르듯 엄숙한 말투로 위로했다. 구세군에서 나온 여자 대원은 늘 그렇듯이 시종일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를 용서해야 합니다. 페리 부인. 그 애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구세군 여자 대원이라면 가끔씩 하게 마련인 말 이런 말도 있지 않았다. 그건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얼굴에 개그림이 번질번질하고 느릿티티한 나이 많은 구세군 여자 대원은 아주 굵직한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꽃이 필요해서 부인을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다. 자매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할 일입니다. 나머지 여인네들은 그런 말을 듣는 게 거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다 숙연해지고 마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그네들은 차를 끓이고 파이며 과일 케이크며 스콘이며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보낸 음식과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다. 리오나가 한석코 먹지 않았으니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우는 여인네가 많았지만 구세군에서 나온 두 여자는 울지 않았다. 엘리 맥기도 울었다. 딱달막한 키에 얼굴은 평온해 보이고 가슴이 풍만한 엘리는 자식이 없었다. 리오나는 누비 이불에 덮인 두 다리를 끌어당겨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목 놓아 울었고 고개를 숙였다가 뒤로 젖히기도 했다. 목주름에 낀 때가 보여 몇몇 사람이 무안해했다. 이윽고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리오나는 무슨 놀라운 소식이라도 전하듯 말했다. 10달까지 젖을 먹였어요. 얼마나 착한 순둥이였게요. 직접 데리고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오직했으면 내가 이놈이 제일 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려고요. 어둡고 후덥분한 주방에서 그 모성애가 처연한 위험으로 어미인 자신들의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여인네들은 그 불결하고 상종하기를 꺼렸던 리오나 앞에서 몸을 낮추었다. 남정네들 장작을 한아름 들고 오거나 부끄럽게도 먹을 것을 달라는 아이의 아버지와 일가부치와 이웃 아저씨. 이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책망하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들은 쫓기듯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들에게 안쪽 분위기를 전했다. 짐작한 대로네. 아직도 그대로야. 그리고 살짝 치기가 오른 아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좀 해보기를 바라는 낌새를 느꼈지만 그럴 깜냥이 못 되었으므로 거칠게 내뱉었다. 치기를. 저런다고 베니가 살아나기라도 하나? 눈이나 퉁퉁 붓고 말걸. 조지와 아이린은 상품 안내서를 가지고 오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상품 안내서에서 사람들은 오려 엄마와 아버지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만들고 그들이 입을 옷까지도 오렸다. 퍼트리샤는 동생들이 가위질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오려야지. 가장자리에 있는 하얀 부분을 싹 오려야 해. 옷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겹친 부분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퍼트리샤는 가위를 들고 하얀 테두리 부분을 남김없이 깔끔하게 오렸다. 헤쓱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입을 앙다문치 하는 행동을 보면 영락없는 어린이였지 어른 신용을 하는 게 아니었다. 퍼트리샤는 커서 가수가 될 작정이었고 어쩌면 영화나 라디오 방송 출연에 했었는지도 몰랐지만 가수 놀이를 하지는 않았다. 또 영화 잡지 보는 걸 좋아했고 옷이나 방따의 사진이 실린 잡지들을 즐겨 보았다. 창문으로 시내 주택가에 있는 집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했다. 베니가 귀염귀염 소파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상품 안내서를 움켜잡았다가 아이린에게 찰싹 손을 얻어맞자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런 베니를 퍼트리샤가 번쩍 들어안고 창가로 갔다. 베니가 창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의자 위에 세워놓고 말했다. 베니, 저기 봐, 멍멍이. 먼디네 개가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 털더니 길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멍멍이. 베니가 묻듯이 말끝을 올리며 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려는 듯 손바닥으로 창문을 짚고 내다보았다. 베니는 태어난 지 18달이 되었지만 할 줄 아는 말은 멍멍이와 브램뿐이었다. 브램은 가끔씩 집 앞길을 지나가는 칼갈이 아저씨였다. 원래 이름은 브랜던이다. 베니는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올 때면 보려고 허둥허둥댔다. 다른 아이들은 태어난 지 13달이나 14달쯤 되면 베니보다 할 줄 아는 말이 훨씬 더 많았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거나 박수를 치는 동작들도 더 많이 했고 생김새도 대부분 훨씬 귀여웠다. 베니는 꼬맹이처럼 앙상하게 말랐고 얼굴은 아버지 피 끼었고 과묵하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아버지를 닮은 듯했다.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건 꼬질꼬질한 챙 달린 모자뿐이었다. 하지만 베니는 순했다. 몇 시간이고 서서 창밖을 내다보며 어떨 때는 묻듯이 나직한 소리로 몽몽이 하거나 어떨 때는 흥얼흥얼 노래하듯이 멍멍이 하면서 창틀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지냈다. 키는 껑충하니 자랐어도 아직 갓난아이처럼 안고 보듬는 것을 좋아했다. 누워있을 때는 살짝 겁을 먹거나 미심쩍은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베니가 모자란 아이라는 걸 알고 있는 퍼트리샤는 워낙 모자란 사람들이 끔찍히 싫어했다. 그러니까 베니는 모자란 사람들 가운데 퍼트리샤가 유일하게 싫어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래서 능숙하고 태연하게 코를 풀어주기도 했고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하도록 말하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베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안녕 베니, 안녕 하기도 했다. 그러면 베니도 퍼트리샤를 마주보면서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느릿하게 웃곤 했다. 그러다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면 퍼트리샤는 베니를 혼자 두고 영화 잡지를 보고는 했다. 아침을 홍차 한 잔과 슈거번으로 때운지라 퍼트리샤는 배가 고팠다.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우유와 오트밀이 남은 지저분한 그릇들을 살펴보았다. 빵을 하나 집었다가 우유에 젖어 누워서 그냥 던져버렸다. 우리 집은 냄새가 지독해. 아이린과 조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퍼트리샤는 리노리움 바닥에 말라붙은 오트밀을 발로 걷어찼다. 이것 좀 봐.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퍼트리샤는 오락가락하며 발에 걸리는 대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싱크대 밑에서 작은 양동이와 바가지를 꺼내 난로의 물통에서 물을 푸기 시작했다. 청소해야겠어. 다른 집들처럼 깨끗이 청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먼저 바닥을 빡빡 문질러 닦을 테니 너희도 나를 도와줘. 퍼트리샤는 양동이로 난로에 올렸다. 퍼트리샤는 양동이를 난로에 올렸다. 그 물은 지금도 뜨거워. 아이린이 말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팔팔 끓이는 게 좋아. 엘리 아줌마가 집바닥 청소하는 거 내가 봤어. 그 아이들은 밤새 엘리 맥기 부인네 집에 있었다. 구급차가 오고 나서 여기로 건너왔다. 리오나와 엘리와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나게 베니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는데 마치 살갗까지 벗기는 것처럼 베니는 울면서 난리는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 다리를 차에 치인 개가 지르던 소리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더 크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엘리가 그 아이들을 보고 소리쳤다. 저리 가. 여기 있지 말고 가. 우리 집에 가 있어. 구급차가 와서 베니를 병원으로 싣고 간 뒤에 엘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베니는 한동안 입원해야 하니 자기 집에 있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땅콩 버터를 바른 빵과 딸기잼을 바른 빵을 주었다. 아이들은 속을 깃털로 채우고 요있는 다림질한 보드라운 침대볼을 깔고 가볍고 포근하면서 색깔이 연하고 좀약 냄새가 어렴풋이 풍기는 담요를 덮고 잤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베들레헴의 별이 그려진 누비 이불이었다. 아이들이 꽃 이름을 알게 된 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퍼트리샤가 한 말 때문이었다. 어머나, 이 누비 이불 정말 예뻐요.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엘리가 대답했다. 그래, 그렇지.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꽃이야. 퍼트리샤는 엘린의 집에서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엘린의 집은 윗뜸 주택가에 있는 근사한 집들에 비하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모두 아주 일찍 잠을 깼다. 새 이부자리에 어색하게 누운 채 방이 희부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긴 손님방이야. 우리가 손님방에서 잔 거야. 퍼트리샤가 말했다. 화장실 가야 해. 조지가 말했다.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복도를 쭉 따라가면 있어. 조지는 거기 있는 화장실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퍼트리샤가 구슬려도 막무가내였다. 침대 밑에 유광이 있나 살펴봐. 에린이 말했다. 엘리 아줌마네는 침실에다 유광을 두지 않아. 그 지리내 나는 걸 방에다 두겠어? 퍼트리샤가 성을 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문을 닫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큰 소리 내지 말고 소곤소곤 말해. 베니는 아직도 병원에 있을까? 조지가 소곤소곤 물었다. 그래, 퍼트리샤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죽을까? 내가 100번, 1000번 말했지. 안 죽는다고. 죽으면? 아니라니까. 살갗만 되었을 뿐이야. 몸속은 안 됐어. 그깟 살 좀 됐다고 베니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랬지. 아이린이 베개에 머리를 박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너 왜 그래? 퍼트리샤가 물었다. 베니 울음소리가 무시무시했어.
아이린이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로 대답했다. 무척 아팠겠지. 그래서 온 거야. 병원에 데려갔으니까 아프지 않게 약을 놔줄 거야. 누나가 어떻게 알아? 조지가 물었다. 난 알아. 살이 되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살을 몽땅 다 됐다고 해도 괜찮아. 금방 3살이 돋을 테니까. 아이린 울음 뚝 그쳐. 안 그럼 때려줄 테다. 퍼트리시아의 여벌굴이 엘린의 손일방에 걸린 연자줏빛 비단 커튼과 대비되어 유난히 하얗게 돋보였다. 아이들은 콘플레이크와 잼을 바른 토스트,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그레이프루트를 아침으로 먹었다. 조지와 아이린이 덥석 집어드는 것을 보고 퍼트리샤가 타일렀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드려야지. 그리고는 다시 엘린의 부부에게 말했다. 정말 춥네요. 오늘 같은 날 눈이 안 온다면 참 이상하겠죠? 그러나 부부는 대답이 없었다. 엘리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엘리가 말했다. 얘들아, 일어나지 말고 내 말 들어. 너희 동생 아이린이 울음을 터뜨렸고 조지도 울기 시작했다. 조지가 흐느껴 울면서 그것 보라는 듯이 퍼트리샤에게 대들었다. 죽었잖아. 내 말이 맞잖아. 퍼트리샤는 대꾸가 없었다. 누나 잘못이에요. 조지가 흐느껴 울면서 말했고 엘리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퍼트리샤는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여신이 조신하게 앉아 있었다.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차츰 잦아들고 엘리가 한숨을 쉬면서 일어나 식탁을 치울 때까지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다. 엘리는 장례식 때 신을 신발을 사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로 갔다. 리오나가 살아생전에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 퍼트리샤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새 신발은 사줄 참이었다. 퍼트리샤만 빼놓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엘리는 아이들을 신발 가게로 데리고 들어가 앉혀놓고 주인 남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퍼트리샤가 엘리에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소곤거리자 엘리가 가게 뒤편에 화장실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퍼트리샤는 화장실에 가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찬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은 다음 종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다. 가게로 도로 들어가려던 퍼트리샤에게 엘리가 주인 남자에게 살며시 하는 말이 들렸다. 저 애들이 자는 우리 집 침대볼을 봤어야 하는데. 퍼트리샤는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2사람 옆을 지나갔다. 퍼트리샤가 앞으로 뒤로 걸어보면서 구두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가 말했다. 퍼트리샤, 지금은 구두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이들이 가게 문을 나설 때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가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저런 게 믿기세요? 여러분, 이런 패트리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심리 에세이 책에서요. 작가가 그 30살이 되던 쯤에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던 그 순간을 묘사한 게 있는데요. 그때 작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마감을 끝낸 직후여서 아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참 다행스럽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심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입고 갈 옷을 점검하고 또 며칠 업무를 비워야 되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지만 현실감이 약간 없는 그런 붕 뜬 느낌만 있었을 뿐이에요. 눈물도 나지 않고 또 슬픔도 느껴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너무나 똑같이 진행되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오는 길에 보았던 그 나뭇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례식이 치르고 몇 주 후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어느 화창한 봄날에 견딜 수 없다는 감정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직장 생활인지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화창한 봄 날씨 때문인지 판단이 서지 않고 온몸이 비틀거리면서 그 가짜인 자기 자신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듯한 그 공허감 속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그 상실의 슬픔을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 감정과 감각을 우리 몸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칠 곳을 찾고 또 그 정직하게 그것에 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실의 충격이 갑자기 오면 뭔가 마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별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에도 지금 뭐라고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게 언어는 알아듣지만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각도 멎어버리고 감각이 멎어버리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 김연경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갖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부정한 감정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거칠 것을 조언해 주는데요. 그 애도 작업을 할 때 애도 일지를 기록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상실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종이와 연필을 들고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써내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도 작업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의 속도를 조금은 늦춰야 한다고 충고하죠.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비 상태가 해소되긴 하지만 감정 상태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을 결정하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잘못 해소되는 방법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잠시 뒤로 미루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슬픔이 느껴지지 않은 그 자기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그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상실감이 덮치면 그 암흑과 같은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갈 거고 겨울이 지나가듯이 곧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또는 알뿌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중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죠.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나를 잘 다스리면서 그 상실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죽는 연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